운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12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몇 주째 에픽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에픽 10호에 6편의 소설이 실렸지만 다들 진짜 저 재밌게 읽었고 소개하고 싶은 작품도 많아서 에픽 10호에 실린 소설 소개 마지막이자 세 번째 소설인데요. 임선우 작가의 단편소설 사려 깊은 밤 푸른 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미 요소야에서 한번 열광을 했었던 작가의 신작이기도 하고 저도 되게 반갑다기보단 제가 저희가 청탁을 드린 거긴 하지만 사실은 뭐 청탁을 드릴 땐 어떤 소설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봤는데 되게 이번엔 독자로서 감사하게도 되게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있는 소설이라서 이번에 또 요소야를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줄거리는 선영이라는 이름의 나와 그리고 희조라는 인물이 우연한 계기로 되게 재미있는 계기로 만나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나는 장구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화분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이 화분은 이제 영하라고 1년 반 전에 갑자기 잠수를 타고 집을 나가버린 이제 동거인이자 연인이었던 사람이 남기고 간 거의 유일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죠. 기념이 될 만한. 그래서 그 장구경이라는 화분을 마치 영하에 대리하는 존재인 것처럼 이제 키우고 있다가 어느 날 잠깐 화분에 빗물이 좋다는 말을 듣고 비가 오는 날 밖에 내놨는데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빌라의 CCTV를 돌려봤더니 웬 땡땡이 우산을 쓴 사람이 그거를 가져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는데 얼굴은 이제 등장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 나는 바다라는 이름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낯선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 낯익은 땡땡이 우산을 들고 있어서 이 사람이 가져갔구나라는 생각에 희조를 추궁하여 그 장구경을 되돌려 받으려고 이제 집에 찾아가면서 둘 사이에 인연이 맺어지는데 둘 다 되게 근데 특이한 점을 갖고 있어요. 희조의 경우에는 도벽이 있죠. 그래서 그 화분을 훔친 건 아니고 좀 오히려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갖고 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희조의 집에는 굉장히 많은 싸구려 물건들, 남의 물건들이 막 쌓여있는 걸 나는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선영이야말로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데 제목에도 들어가 있는 푸른 돌이 나는 선영은 슬픔을 느끼게 되면은 그거를 울거나 다른 걸로 표출을 하지 못하고 어느 날부터 영화가 떠나간 날 이후에 돌을 뱉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선영의 생각에는 슬픔이 돌처럼 안에 쌓여 있다가 토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아무 생각 없이 그 돌을 갖고 있거나 미용실에 두게 됐는데 주변 사람에게도 그 돌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함께 슬퍼하고 좀 우울해지는 거를, 그러니까 이 돌의 기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집에만 유리병에 넣고 자신의 집에만 그 돌들을 쌓아서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인연을 맺게 되고 그 슬픔, 어떻게 보면 각자가 슬픔이나 다른 감정, 분노나 뭐 절망이나 무료함이나 좌절감이나 그런 감정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되게 세세하고 귀여운 에피소드들로 같이 전개가 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얘기하면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이 두 인연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면서 그거를 빌미 삼아 좀 협박도 하기도 하고 어떤 교환도 하기도 하면서 인연을 이어가지만 마지막에는 임선우 작가 소설의 좀 그 특유의 따뜻함으로 맺어지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임선우 작가님
그 유령의 마음으로라는 소설집 안에서 다른 네. 작품들도 그런 경향 같은 것을 조금 네. 볼 수 있었는데 환상성을 되게 잘 쓰시는 분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슬픈 생각이 들거나 슬픔이 밀려오면 슬퍼하는 대신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거나 울거나 네. 그러는 대신에 돌을 뱉는다라는 네. 그 설정이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좀 부러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 화자인 선영이 슬플 때마다 돌을 토해가지고 네. 이 동그랗고 푸른 돌멩이를 몸에서 뱉고 나면 더 이상 네. 슬픔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네. 그게 왜 부럽냐면 네. 그 평정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제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되게 슬픈 감정이 느껴지면 그게 이제 출렁출렁 하면서 일상에 좀 네. 어쨌든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 되게 깔끔한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슬픔을 느끼면 네. 돌을 뱉으면 나는 평안해진다. 그리고 또 슬픔을 느끼면 또 돌을 뱉으면 된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거는 되게 신박한데? 약간 선영이 좋겠는데? 이 생각을 하다가 네. 선영도 그리고 초반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병이라면 나는 영영 낫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영화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출근도 네. 못하고 밥도 못 먹다가 돌을 어느 날부터 뵙게 된 순간 일상을 완전히 회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러운, 놀라운 좀 초능력 같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이 푸른 돌을 그래서 유리병 안에만 가둬두면 사실은 주변에 별로 영향도 미치지 않고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장구경이라는 이 화초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시들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희조를 만나서 이제 점점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내가 네.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걸 되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이 돌멩이로 표현된 되게 딱딱한 뭉쳐있는 슬픔이나 감정이 서서히 녹아가는 과정이랑 되게 맞물려 있어서 네. 환상성 자체로도 매력적이지만 그것이 돌로 나타나서 표현이 됐다가 이게 서서히 점점 스르르 녹아서 안에 것들이 이제 딱딱한 것들이 연해지고 네. 결국은 사라지고 네. 결국은 돌을 뱉지 않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네. 그다음 다른 사람의 슬픔을 공감하게 되는 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네. 그 과정이 다시 읽으니까 네. 섬세하고 네. 따뜻하게 저한테 좀 많이 다가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마냥 되게 재밌는 설정이다. 슬픔을 돌로 토해낼 수 있다면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에서 네. 이것이 얼마나 얼어있는 약간 고통의 결정체 같은 것이었다가 네. 다른 사람과 소통하면서 나아가는지 회복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 소설이라는 걸 두 번째 읽고서 겨우 저는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네. 하고 있으니까 제 마음이 되게 딱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네,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뭐요? 내 이름은 김삼순에 나온 마음이 딱딱해졌으면 좋겠어. 그게 있죠. 네. 그거 아마 MZ분들은 모르실 텐데. 아, 그렇군요. 네. 맞네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삼순이도 극 중에서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매일매일 울고 술 마시고 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딱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옛 시대의 네. 명대사가 있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선영도 후반에 가면은 이제는 슬픔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영화를 다시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영화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또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냥 일상을 유지하다가 이게 영화를 만나야 해결이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옛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일단은 저는 환상성을
취향이 차일 수 있는데 소설에서 읽을 때 초반에 그런 설정이 들어가면 좀 두려워하는 편이에요. 내가 이거 네. 안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환상성이라는 게 설정이 어느 정도 뭐 독특하냐의 아이디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왜냐면 네. 소설에서 막 흔한 건 아니어도 자연스럽게 많이 읽어왔던 소설들 중에 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게 어떤 만약에 읽었는데 이거는 그냥 이 환상성의 아이디어를 쓰고 싶어서 이 소설이 시작과 끝을 맺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저는 이 소설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이거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었다가 끝에 가면은 이게 환상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그냥 이 소설 속 세계의 인물들에게 당연시되는 걸로 느껴지게 되면은 어느 순간 그게 더 이상 거슬리지 않고 저도 그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안심하게 되는데 네. 이 소설은 후자에 다행히 들어가서 다행입니다. 물론 네. 이건 진짜 다 취향 차이일 수 있지만 네. 그리고 임선호 작가의 그 첫 소설집 유령의 마음으로나 유령의 마음으로 표제작도 마찬가지였고 저희가 녹음 전에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소설집에 실려있는 다른 작품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별 때문에 나무가 되어버린 남자 이야기도 저는 네. 그 작품도 좋아하거든요. 네. 그게 사람의 슬픔이나 어떤 고통에 가까운 감정들이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유령의 존재도 마찬가지였고 네. 근데 이 소설이 저는 결국엔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소설 자체가 제목에 사려 깊은 밤, 푸른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되게 라디오 제목 같지 않아요? 푸른 밤 때문에 그런가 네. 보다. 네. 근데 이 사려 깊다라는 말에 대한 이 이미지를 이 소설이 사려 깊다라는 거를 소설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심지어 떠나간 영하는 네. 좋은 연인이라고 할 순 없지만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 훔쳐갔던 생활비도 어떤 돌려주려는 게 막 사려 깊다라고 할 순 없지만 그냥 여기 나오는 인물들 또 하나의 축인 산호라는 그 네. 학생의 이야기도 그렇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되게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섬세함을 뛰어넘어 사려 깊다라는 표현이 되게 잘 맞는 인물들이고 이 소설의 표현이나 이 소설 전체가 그 사려 깊다라는 표현에 되게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결국에 나한테는 푸른 돌이라는 그 아이디어도 재밌었지만 네. 이 소설이 지닌 어떤 여전한 그런 섬세함과 사려 깊음과 따뜻함이 후반에 가면서 마음을 되게 많이 움직이게 해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돌이라는 거는 사실 읽으면서는 이거를 막 꼭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는 바로 살이라는 그런 게 떠오르긴 했거든요. 살? 불교 승려들이 왜 수행하면 나중에 살이 저는 그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런 네, 농담 맞아요.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서 살이 나올 것 같다고. 네,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거는 뭐 다른 의미지만 그렇게 했을 때 몸에 실제로 어떤 구슬 형태의 무언가가 남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결국엔 토해낸다는 건데. 물론 사리와는 다른 거지만 근데 그런 응축된 것들을 이게 사실 스트레스면 담석인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냐 몸에 네, 돌이 네. 근데 그거를 되게 이 임선호 작가 특유의 귀여움과 좀 사랑스러운 능청스러움으로 푸른 돌이라는 이미지와 그거를 또 섬세하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할까봐 유리병 안에 가둬놨다라는 것도 되게 한층 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인물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귀엽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재밌었던 게 지금 미용실을 하는 나라는 인물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단골이 끊기니까 초조한 마음, 불안한 마음에 옆 가게에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왜 요즘 손님들이 안 올까요? 라고 했더니 또 그 슬픈 와중에 그거는 걱정이 당연히 되니까 그랬더니 그 요즘에 미용사가 웃지도 울지도 않는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얘기하면은 공감도 해주고 감정에 뭔가 표출이 있었는데 그래서 좀 이별하고 정신이 나갔다라는 식의 말을 듣고
듣게 되고 그런 게 근데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네. 그게 이 환상성에 오히려 반대되는 지점, 반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좀 다른 결을 지닌 현실감을 되게 많이 부여를 해주고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게 되게 실질적인 인물로 다가왔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귀여웠던 게 그 얘기를 듣고 희조가 걱정스러운 어떤 표정을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말 안 거는 미용실로 소문이 나서 조용하기를 원하는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그게 너무 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사실적이다? 말 안 거는 미용사 되게 귀한데. 네, 저도 말 안 하는 거는 미용사 분을 찾다 결국에 못 찾고 이제 네. 아주머니들이 다니는 미용실에 가는데 그 네. 이유는 제가 너무 그 이질적인 손님이라 아무도 저에게 말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 저는 수다 떠시는 네. 거를 듣기만 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환상성과 더불어 되게 그런 현실의 기반을 둔 그런 소소한 귀여움들이 소설 전반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다 언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랑스러움과 사려 깊음이 이 소설을 결국엔 또 좋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산호라는 친구가 네. 여기서 비중이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네. 소설에 산호가 꼭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네. 경희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되게 좀 드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조금 되게 순수하고 맑은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사려 깊은 친구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좀 잊고 있었던 장구경이 왜 아프게 된지를 네. 일깨워주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산호가 있어서 네. 이 안에서 다루고 있는 감정들이 정말 작가가 아주 고민하고 고심하고 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계에서 이렇게 적용되고 네. 이런 것을 세세하게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감정들을 잘 이렇게 이어가는 네. 그 역할로서 네. 등장인물들이 되게 잘 쓰여져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네. 그 사람의 아픔까지 네. 같이 느끼고 싶은 그 마음이 네. 들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선영인 내가 더 이상 도를 토하고 싶지 않고 네.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이 선영에게 끔찍하게 느껴진 것은 네. 결국은 희조의 슬픔에 가닿을 수가 없고 장구경도 물론 있지만 희조의 슬픔을 느끼고 싶어서 희조의 슬픔에 공감하고 같이 느끼고 그렇게 있고 싶어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소설에도 그렇게 써있지만 아 그게 사랑의 감정이지라는 걸 좀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한테 또 일깨워준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산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은 산호는 미용실의 이제 단골인 고등학생이죠.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좋은 게 유령의 마음으로나 아까 그 말씀드린 나무가 되는 남자가 나오는 소설에 그 소설은 굉장히 짧게 등장하지만 약간 비행 뭐라 그래야 되죠? 여자 고등학생이 또 잠깐 나오거든요. 네. 그 알고 보니까 나무가 된 남자가 낮에 밖에서 담배를 피는 상황이었나? 담배를 피는 여학생과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를 그 극중 인물이 나중에 알게 돼요. 맞아요. 근데 그 고등학생은 되게 짧게 등장하지만 거기서도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그리고 그 여학생의 이야기도 궁금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짧게 나오지만 되게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인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령의 마음으로에도 왜 그 빵집에 자주 찾아오는 단골 손님 학생 있잖아요. 네, 너무 귀여워요. 네, 근데 여기서 산호도 되게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네, 있는 남자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어느 날 어떤 여자애가 자기한테 좋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는 원래 수전증이 있는데 그 여자아이의 핸드폰을 주워주는데 자기의 손이 떨린다는 거를 사랑의 감정으로 오해를 해서 자기에게 고백을 하는데 거절하니까 그 여자애가 보란 듯이 산호의 제일 친한 친구랑 사귀어버리고 네. 산호가 속상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선영이 산호가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친구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처음엔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자애가 찾아와서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두 번째 고백을 해서 결국에는 그 남자애랑 그러니까 자기의 친구와 헤어졌는데 그 친구에게 이걸 알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산호가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그 친구가 알게 되고 이제 사이가 멀어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이제 소설 간간히 이제 등장을 하면서 나오는데, 근데 선영이 처음에는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데 친구를 배려하느라고 생각해서 상처받을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산호가 그 친구가 슬퍼하면 제가 더 속상해요라고 얘기하는 걸 듣고 사랑의 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감지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산호의 이 말들에서 선영도 자기의 감정이 어디로 지금 마음이 향해 있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게 되게 귀엽기도 하고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선영과 희조가 각각 물건을 훔치는 희조의 마음을 선영은 궁금해하고, 희조의 경우에는 전 애인을 찾아갔는데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찾아갔는데 그 전 애인이 싸준 반찬을 싸들고 온, 사실상 선영이가 화가 난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서 돌을 하나 훔쳐서 그거를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훔쳐서 가져가고 나중에 왜 훔쳤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음이 궁금해서 가져갔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주영님 말씀대로 되게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그냥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과 가능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 이 결국에는 누군가한테는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는 과정? 그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선영의 시선이 처음엔 장구경이었다가 애정의 대상이 장구경을 애정하는 이유는 영하 때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장구경을 핑계로 희조를 좀 보러 가게 되는 걸로 바뀌고, 그리고 부산에 다녀와서는 희조를 자기가 부산에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다라는 걸 떠올리면서 이 짧은 소설 안에서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되게 선이 방향이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독자한테도 되게 유순하게 와닿는 점이 있어서 그거를 따라가는 좀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게 그냥 연애, 사랑, 그러니까 그 어떤 나와 희조 안의 그런 감정, 어떤 연애 스토리로 읽힌다기보다는 내 감정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것도 다른 감정이 또 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영이 나중에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좀 직시하고 그거를 내가 다시 몸으로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돌을 뱉는다는 것 자체가 눈물을 흘리는 것과 같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슬픔을 좀 중단시켜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온전히 내가 감당하고 해소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즉각적으로 이거를 중단시켜버리는 슬픔이 느껴지면, 그러니까 그것과 눈물을 흘려서 해소하고 누군가에게 그 슬픔을 얘기해서 그게 설사 전염을 시키더라도 얘기해서 내 감정으로 소화해버리는 것과는 다른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되게 물론 토하는 건 힘들겠지만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도 이제 좀 차차 그렇게 선영처럼 깨달아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아까 편리하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는 편리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희조가 선영의 마음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선영이 뱉었던 돌을 가져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선영의 마음을 받아서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돌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면 참 편리하겠다. 맞아요. 저 사람 마음이 되게 궁금한데 저 사람 마음 안에서 나온 어떤 돌멩이 같은 감정을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경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좀 들었었고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했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물질화된 걸로 확실히 뭔가 느낄 수 손을 있다면. 줄 수 있다면. 네. 또 이제 그런 이미지도 또 경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올랐는데 네. 돌멩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한 돌멩이들이 이제 선영과 희조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네. 선영과 희조 사이에 어떤 징검다리 돌멩이들이 네. 하나씩 좀 징검다리를 놓아줘서 네. 선영이 희조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네. 서로 이렇게 서로에게 갈 수 있도록 좀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느낌도 이미지도 저한테 좀 떠올랐던 것 같고요. 네. 징검다리 이미지는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네. 여기서 설정 중에 희조가 수영 선수였다가 사고로 그만두고 네. 이제 도벽은 거의 돌 덕분에 슬픔을 느끼게 되면 뭔가를 훔치고 싶은 욕망이 더 이상 들지 않아서 대신에 엄청 슬퍼지고 눈물이 나지만 네. 이제 그 욕구는 들지 않아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도벽을 참기 위해 그 돌을 원했지만 나중에는 그 돌을 어느 날 베개 밑에 깔고 자니까 다시 수영 선수로 돌아간 꿈을 꾸면서 이번에는 그 꿈을 다시 꾸기 위해 돌을 원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수영하는 이미지라던가 산호라는 이름도 그렇고 바다. 네, 그리고 미용실 이름이 바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돌을 주고받는 행위나 유리병 안에 있는 이미지 자체가 그냥 사람들이 바다 가서 돌이나 조개를 줍는 행위?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이 쌓여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네. 물론 돌은 불법이지만 조개를 그런 기념으로 가져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모아서 유리병에 넣어놓기도 하고 그런 행위들도 좀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름 네. 자체. 산호라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되게 새삼스럽게 이름으로 하면 되게 예쁘다라는 생각을 그쵸. 했는데 네. 산호도 많이들 주워 오시죠, 죽은 네. 산호도. 그래서 어떤 그런 이미지가 다 세세하게 좀 이미지를 계속 같이 쌓이게 해주는 것도 저도 있었어요. 네. 네. 돌의 효능이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영 이야기 방금 하셨는데 네, 돌의 희조가 그러니까 이 돌이 참 되게 참 뭐랄까 영특하고 유물스러워. 예, 기특하고 얘가 네. 참 버릴 게 없는 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이제 우연히 베개 이렇게 깔고 자면은 나에게 이제 그 수영 네. 선수의 꿈을 꾸게 해주잖아 희조한테. 네. 그러니까 되게 슬프고 너무 그립고 내가 너무 원했던 것인데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을 이제 꿈으로 이제 돌이 그걸 구현해 주는데 그것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 효능이 되게 슬프고 되게 네. 그립고 돌아가고 되돌리고 싶고 근데 네.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인데 그게 꿈으로 계속 나타나고 계속 반복되면서 나는 결국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슬픔 혹은 아픔 이것을 그 돌을 통해서 충분히 겪고 충분히 아파하고 어떤 날은 뭐 되게 좋은 꿈을 꾸지만 그 슬픔을 선영은 사실은 슬픔을 돌 때문에 느끼지 못하게 되었지만 희조는 애써 억눌려 왔거나 충분히 좀 분출하거나 해소하지 못한 그 슬픔을 돌 덕분에 꿈에서 그렇게 만남으로써 다 해소하고 나니 이제 나는 수영 선수였던 나를 떠나보낼 수 있겠구나.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기특한 돌, 이 기특한 돌. 이 효능을 생각하면서 작가의 상상력이 되게 재밌다. 네, 사실은 뭐 그냥 슬픔을 뱉는 데서 끝날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거를 베개 밑에 놓아서 꿈을 꾸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기발한 발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돌에도 이야기가 붙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영도 몰랐던 기능들인 거잖아요. 그 돌에도 어떤 돌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한 것도 살을 붙여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했던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꿈에서 저는 그 꿈 되게 많이 꾸거든요. 힘든 일이 있거나 특히 인간관계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이랑 틀어지고 나면 꿈에서 제가 그 사람한테 실제 듣고 싶었던 말들을 꿈에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근데 깨고 나면 되게 슬프거든요. 왜냐하면 네. 사실은 그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없는데 정확한 내가 원하는 말을 꿈에서 그 사람한테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근데 사실 깨고 나면 되게 씁쓸하죠?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감정은 확실히 슬픔이 맞았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아까 희조가 그 꿈을 꾸면서 해소가 돼서 대리만족으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슬픔의 감정과 자기가 직시하지 않았던 거를 꿈으로 만나면서 이제 됐어, 나 수영선수 그만둔 거에 대해 받아들이게 됐어 라는 그 과정도 좋았고 제가 느낀 감정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꿈을 뭐 희조만큼 매일 꾼 건 아니지만 며칠에 한번 꾸면서 서너 번 꾸다 보면은 아 이제 그만하자 이제 꿈에서까지 이 얘기를 내가 지금 갈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확실히 저는 이 소설은 제목이 사실 막 유별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설명적이거나 꾸밈이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근데 이 사려 깊다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소설 이후에도. 그리고 임선우 작가가 진짜 되게 어두고 막 맞아요. 그런 감정을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느낌 드네요. 조금은 유령의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쵸. 유령의 마음으로도 되게 힘든 감정인데. 상황인데 그 환상성이라는 게 결국엔 좀 현실과 분리해주는 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나쁜 의미가 아닌 나를 좀 이 인물들하고도 거리를 두게 해주는.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 이걸 말해야 되지라고 너무 무거울 손에 때. 들고 있을 때 그거를 좀 거리를 두고 봐주게 해주는 것도 있는데 하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그게 좀 나한테 되게 자연스럽고 위험하지 않게 스며들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럴 때 결국에는 조금 더 진짜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따스함? 막 이런 거? 되게 이 감정이 이 인물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상황이 나한테 좀 스며들었고 그 스며들므로써 나한테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좀 다시 돌이켜보게 해주는 그런 이 소설의 기능이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이렇게 에픽 10호에 실린 임선우 단편소설 사려 깊은 밤 푸른 돌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릴 작품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임선우 소설 사려 깊은 밤 푸른 돌의 일부를 주영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희조는 내가 전 애인을 보러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찾아가서 뭐 하려고? 희조가 답답하다는 듯 물었을 때 나는 더는 돌을 뱉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다. 돌 뱉는 거랑 전 애인을 보는 게 무슨 상관이야? 전 애인이 떠난 뒤로 돌을 뱉기 시작한 거니까 만나면 멈출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감독 입에서 영화의 이름이 나오는 순간 나는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장구경을 희조에게 맡겼던 날 나는 500일 만에 처음으로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나는 이제 돌을 토하는 대신 슬픔을 느끼고 싶었다. 장구경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은 희조와 있을 때도 들었다. 희조의 얘기를 듣다가 돌을 뱉었던 날 나는 희조의 슬픔에 조금도 가닿을 수가 없었다. 희조의 얘기를 들으며 차올랐던 감정은 돌을 토하는 것과 동시에 차게 식어버렸다. 어쩌면 나는 영하가 사라졌던 그날 소파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닐까? 따뜻함이나 눈물, 헤아림 같은 것은 산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돌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것일지도 이제 와서 그것을 바로잡는 일이 가능할까?